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잡코리아 김성태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고요. 주제는 컴퓨터에게 언어를 가르치다라는 주제로 좀 강연해 주실 겁니다. 네. 오실 때 좀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일단은 이번 세미나에 기회를 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잡코리아 알바몬에서 머신러닝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고, 대학원에서 주로 NLP를 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어, 이번에 어떤 걸 발표할 건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자연어 처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가 워낙 광대해서 이 자연어 처리 분야 안에 어떤 대표적인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어 처리의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이 모델에 대한 계보를 한번 설명을 쭉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자연어 처리 기술들이 뭔지,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어 처리가 무엇인지 이거를 저희 AI를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항상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습니다. 그 로봇은 항상 보면은 텍스트로 아니면은 음성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화를 할 때 이 그 기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말을 하는 걸 알아듣는 것이 이 NLP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대화가 있어요. 이 대화는 사실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 영어로 세팅을 바꾸고서 시리에게 이 위에 말을 해보시면은 그 대답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NLP 개발자들에게서 굉장히 유명한 밈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그 악독한 이제 인공지능을 묘사를 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태스크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파고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정복 못한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자연 언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연 언어라는 개념은 인공 언어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공 언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학 풀 때 푸는 수식 같은 거나 아니면은 컴퓨터 랭귀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만든 언어라고 볼 수 있고, 이 반대적인 개념,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해서 자연 언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둘의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차이로는 중의성을 들 수가 있어요. 인공 언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중의성이 있다고 하면은 컴파일을 못하는 에러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수식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 버리는 이 모호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를 막기 위해서 인공 언어의 경우에는 중의성을 최대한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연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중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의 중의성이나 문장의 중의성, 맥락의 중의성 같은 이런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큰 난제는 이 중의성을 정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NLP가 왜 어려운 문제냐? 아까 말씀드렸던 중의성의 문제도 있지만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과일이 사과죠. 근데 사과라는 이 기호 그리고 이 음성 이게 왜 사과라는 객체랑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과라는 이 빨간색 이 그림에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말 사과랑 이어지는 거랑 왜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르게 생긴 배라는 개체는 왜 배라는 단어랑 이어질까요? 이러한 이유가 없다는 게 언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어가 매핑이 되는 데는 어떠한 규칙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컴퓨터는 이걸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는 말을 일목요연하게 말을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새로운 규칙으로 똑같은 의미를 말을 해도 항상 다르게 말을 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 말은 무한하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언어 생성의 무한한 이런 형태는 굉장히 컴퓨터가 처리하기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NLP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인간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도 있게 전달하는 방법은 말이나 글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고, 물론 이 외에도 바디랭귀지나 뭐 다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은 언어만큼 사람이 어떤 의사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다운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NLP라는 분야는 반드시 정복될 분야고 그만큼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NL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NLP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토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랑 두 번째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두 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토큰이라는 건 뭐냐? 이게 그 어떤 맥락에서 쓰이냐에 따라 토큰의 의미가 달라지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분류하는 문제, 단어에 꼬리표를 붙이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텍스트, 문장이나 문단,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서 단위의 그런 스트링을 분류를 하는 과정, 그것을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NLP를 전공을 했지만 그 관련해서 전산언어와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스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문법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토큰과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큰 클래시피케이션은 굉장히 기본이 되지만 한편으로 어려우면서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이제 품사 태깅 문제입니다. 품사 태깅은 이제 우리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이런 것들을 맞추는 문제예요. 이런 작업들이 초반에 되지가 않으면 이 이후에 진행되는 어드밴스드한 작업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체명 인식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앞에서 만약에 토큰에 각각의 이제 품사를 지정을 해줬다고 하면은 명사로 지정된 토큰들만 모아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명사들도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반 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의자, 뭐 책상 이런 것처럼 뭐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열린 뭐 AI 히어로즈, 알체라 이런 회사명을 가리킬 수도 있고, 여기 예제로 나온 것처럼 노스코리아나 뭐 존 볼튼, 프레지던트 트럼프 같은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런 고유 명사는 텍스트에 요약을 하거나 텍스트의 핵심적인 정보를 모아놓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알아내고 어떤 토큰들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간 개체명이라는 것이 어떠한 타입을 갖고 있는지를 맞추는 게 개체명 인식이라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 이 또한 추후에 처리되는 뭐 기계 번역이라든가 어떤 다른 걸 처리할 때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통사 파싱 분야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신경망 시대에 들어서면서 조금 시들해진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영어 시간을 배워보면은 우리가 영어 문법 구조에 대해서 SVO, SVC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외웠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이해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큰에 이런 통사 정보를 붙여주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통사 파싱 그 태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명사를 만약에 지정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이 문장 내에서 어떠한 서술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떠한 명사가 주체고 어떠한 명사가 수혜자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역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예를 보면은 위원회가 노벨상을 주었다. 누구에게? 스트릭랜드에게 주었다고 하죠. 이러면은 에이전트 주체가 되는 명사는 커미티고요. 그 다음에 수혜자가 되는 건 스트릭랜드죠. 이걸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스트릭랜드가 노벨상을 커미티에게 주었다 하면은 문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특히 한국어의 경우에는 워드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역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애트리에서 나온 이제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의미역 분석을 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용어 해소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 원숭이가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은 블록을 가지고 노는 것은 싫어해서 무시했다. 왜냐하면 그 원숭이가 그것들이 재밌다는 것을 찾았기 때문이다.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 댐이 블록을 가리키는지 볼을 가리키는지 이거를 언어 모델이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복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대용어 해소, 대용어 복원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도 NLP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하지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중의성이랑도 굉장히 큰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단어 자체에도 중의성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의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갈 때 만나는 의사도 있지만 우리 윤봉길 의사 얘기할 때 그 의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의 의사를 알고 싶어 할 때 그 너의 생각을 알고 싶어 여기에서의 의사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말을 할 때 당연히 그거를 맥락을 통해서 판단을 하지만은 이 어휘의 형태로 볼 때 이걸 렉심이라고 하는데 렉심의 형태로 볼 때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제 패턴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게 어려울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지 여기서 보면 번호가 있죠. 이 번호를 구분 질 수 있는 거 이거를 센스라고 하는데 이 워드의 센스를 밝혀내는 과정이라고 해서 단어 중의성 해소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토큰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텍스트 분류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거를 다른 문서에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댓글이나 문장 그리고 문단 뭐 이런 개념에서 이 텍스트가 감정이 어떤지 긍정이냐 부정이냐 아니면 뭐 슬프냐 뭐 사랑 관련된 내용이냐 이런 거를 분석할 수도 있겠고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좀 패러그래프를 늘려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뉴스 기사가 기술 관련인지 아니면 스포츠 관련인지 엔터테인먼트 관련인지 이런 거를 자동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뉴스를 보시는 입장에서 편리하겠죠. 나는 오늘 스포츠 뉴스를 보고 싶어 해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사람이 품이 안 든다고 하면은 좀 더 쾌적한 사용자 환경을 지닐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스팸 메일 분류가 있는데 NLP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항상 이 스팸 메일 분류가 예제로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스팸 메일 분류는 사실 이제 요즘 시대에서는 약간 혐오 표현 탐지랑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뭐 똑같은 원리죠. 스팸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텍스트 분류와 그 토큰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에는 종합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보이시는 모든 분야들을 다 종합해서 모든 걸 다 쓴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계 번역이 있죠. 사실 NLP는 기계 번역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분야지만 그만큼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정복을 하지 못한 분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사 파싱이나 의미역 분석이 사실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네, 그 다음에는 대화 시스템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음성 AI 설명해 주셨던 분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STT나 TTS 이런 과정이 있다고 했을 때 TTS가 예를 들어서 뭐 스피치가 들어와서 이거를 이미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NLP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는 이제 들어온 음성에 대한 텍스트 자체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처리를 하는 건데 처리 과정은 간단합니다. 그냥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하고 쿼리 프로세싱을 진행한 다음에 그러면 이 그 화자의 의도가 있겠죠. 이 화자가 뭘 알고 싶어 아니면 뭐 웃겨줘 뭐 이런 걸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의도를 파악하고 이 의도와 행동 관련된 행동을 앤서를 프로세싱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 대화 시스템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걸 넘어서서 질의응답 시스템도 사실 이 대화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사실 질의응답 시스템은 대화 시스템에 내재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질의응답 시스템 마찬가지로 퀘스천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서 앤서를 프로세싱해서 내보내는 것까지가 질의응답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질의응답 시스템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퀘스천을 처리하면은 그 의도가 어떤 뭘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하듯이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같은 분야도 접목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응답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화 시스템과 많이 관련이 돼 있고 사실상 언어 모델이 굉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이 질의응답 시스템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연어 생성 분야가 있는데요. 이건 2020년에 굉장히 핫했죠. GPT-3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진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 이건 이제 앞에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텍스트를 근거로 뒤에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문법적이지 않은 문장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의미가 없는 문장을 내뱉는다는 게 문제죠.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아직 발전할 그 단계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이 태스크라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연어 이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연어 이해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글루라는 태스크가 대표적이죠. 글루는 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이라는 약자로 사실 쉽게 설명드리면 언어 모델이 보는 수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합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점수를 몇 점을 기록하느냐에 따라 이제 언어 모델이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했던 것도 언더스탠딩과 관련된 쪽을 주로 했었고, 이 글루를 한 단계 발전시켜서 나온 게 슈퍼글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이 대형어 해소, 지금 여기서 예제로 갖고 온 게 이제 위노그라드 스키마 챌린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 셋인데요. 이게 이제 글루 태스크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버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이 글루 태스크 전체에서 소타를 기록했어요. 소타라는 건 이제 최고 성능을 기록했다는 건데, 이제 다음 모델이 나오고 모델이 나오면서도 계속 이런 배치마크를 테스트해서 우리 성능이 예전 거보다 이만큼 나아졌어 라는 걸 정량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태스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자연어 처리의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자연어 처리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었냐? 처음에 자연어 처리는 냉전 시대 때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을 때 미국의 이제 조지타운 유니버시티라는 되게 그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가 IBM이랑 같이 연합을 해서 60개의 러시아어 문장을 번역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계 번역이 NLP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거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에 끝났죠. 그만큼 언어가 복잡하고 그 번역이라는 태스크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 공학의 발전이랑 거의 통하면서 거의 일치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룰 베이스드로 그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갈 때는 이제 언어의 규칙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영어에서 SVO, SVC 이런 구조들이 어떻게 보면 규칙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한글을 조합할 때도 어떤 규칙을 가지고서 조합을 하죠. 그냥 아무 때나 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규칙 하에서 우리가 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규칙 기반의 언어적인 특성이 그 당시에 NLP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피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규칙 기반 자연어 처리의 최고의 유산 중에 하나는 이제 촘스키 하이어라키인데요. 이 촘스키 하이어라키라는 거는 이제 노암 촘스키 언어학자죠. 언어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사실 튜링 머신의 개념이랑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머를 표현한 건데 정규한 문법, 레귤러 그래머와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그다음에 컨텍스트 센서티브 그래머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규 문법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쓰는 정규 표현식의 어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좌우, 그러니까 문맥이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그 문법들만 보는 거예요. 이건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한데 대표적으로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라고 볼 수 있고, 언어를 처리할 때 통계 시절에는 대부분 컨텍스트 프리 다운 이런 분석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규칙 기반이 끝나고 통계 기반의 자연어 처리가 시작이 된 거는 사실 컴퓨팅의 발전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리소스를 통계를 처리하는 데 사용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도 그쪽으로 발전한 거고, 당연히 NLP도 그와 편승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뭐 당연히 많은 모델이 있겠죠.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NLP의 대표적인 머신들을 좀 가져가 봤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베이지안 모델, 베이지안 통계적인 모델이죠. 왜냐하면은 자연어 처리는 어떠한 단어와 단어가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식이 많이 잘 적용되는 모델이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엔 아까 음성 AI 해주신 분도 설명해 주셨던 그 HMM,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 바탕이 되는 마르코프 체인에 대한 모델들도 사실 NLP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형태수 분석을 이런 그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해서 했었죠. 품사 태깅을 마르코프 체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PCFG 스탠포드 파서라고 하면은 이 P는 probabilistic이고요. 통계이기 때문에 CFG는 context free grammar이에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context free grammar, 그러니까 통사 파싱을 하는 파서인데 이거를 이제 CFG 모델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쓰였던 파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계 기반 자연어 처리는 사실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는 이제 그 지금의 딥러닝 시대에 비해서는 리소스가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현대에 와서는 AI의 3대장으로 불리는 회사들은 이렇게 3개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오픈 AI, 그 다음에 구 페이스북이었죠. 메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글. 이렇게 3회사가 NLP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들을 많이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문을 열어 젖힌 게 이제 구글에서 만든 워드2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워드2백도 사실 언어학적인 개념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60년대에 나온 펄스라는 사람이 만든 논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안한 이론이 뭐냐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비슷한 맥락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별이란 단어랑 우주란 단어를 비슷한 맥락에서 쓸 거라는 거죠. 어떤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별이나 의자라는 단어에 비해서는 같은 맥락에 등장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타겟이 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스키프그램이나 시바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떠한 단어 벡터의 유사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맥락을 신경 쓰는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신경망 기반의 자연어 처리에서 갑자기 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와 더불어서 하나의 더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RNN 기반의 시퀀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퀀셜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텍스트를 읽을 때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거나 아니면 아랍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이게 순차적으로 읽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서 정보를 누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컴퓨터도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LSTM은 여기서 발전을 시켜서 어떠한 토큰은 어떠한 단어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거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건 잊어버리고 어떤 건 더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선별해서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면서 LSTM에서 한 번 또 붐이 일었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엘모 같은 경우에는 LSTM을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면서 각각의 워드 벡터에 이 개념을 넣어주자. 그러면 이 단어는 이 컨텍스트를 반영한 단어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 같은 중의성이 가진 단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엘모가 등장하게 되면서 또 이 엘모가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어져 나가 모델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신경망 기반 자연어 처리에서 또 한 번의 붐을 일으킨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인데요. 트랜스포머 개념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게 인코더예요. 인코더는 우리가 텍스트를 넣었을 때 그 텍스트를 수치화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앞에서 그 음성 AI 하셨던 연구원분들이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랑 관련이 굉장히 깊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디코더 모델이라서 수치가 들어왔을 때 텍스트로 바꿔주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서 LSTM이 언어의 시퀀셜한 그 특성을 반영했다고 하면은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계층적인 특성을 굉장히 잘 반영을 했어요. 계층적이라는 거 뭐냐? 아까 보여드렸던 통사적인 구조라던가 그 통사 구조가 트리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퀀셜하지 않고 어떤 위계를 가지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면서 이 이후의 모델들은 거의 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에 설명드렸던 자연어 생성 분야에서 나왔던 GPT 모델인데요. GPT 모델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디코더만 사용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줬을 때 그 수치를 텍스트로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아마 이 오늘 발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버트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버트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 가지고 온 모델인데 버트가 혁신적인 이유는 인코더를 썼지만은 이 프리트레이닝 방법에 있어요.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기에게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언어 모델에게도 언어를 가르쳐야 되죠. 그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MLM, 마스크 랭귀지 모델이랑 NSP, 그 Next Sentence Prediction을 이 두 개의 태스크로 가르쳤어요.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은 이 문장을 줬을 때 다음 문장이 그러니까 그
두 문장의 쌍을 줬을 때 그 두 문장이 그 넥스트 센텐스 관계를 가지냐 안 가지냐를 맞추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스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예전에 외국어 시험 볼 때 영어에서 빈칸 뚫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뭔지 맞추는 그런 시험 있잖아요. 그런 시험을 똑같이 준 거예요. 근데 NSP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MLM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게 갑자기 성능을 확 띄운 거죠. 그렇게 돼서 버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모델이 생겨나게 돼요.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중요한 거라고 보면은 스팸 버트나 로버타나 엑셀렛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버트의 마스킹 스킴을 조금 더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더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게 발전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는 조금 재미로 그 모델들을 넣어봤는데, 일렉트라라는 모델이 있어요. 일렉트라는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나온 GAN 모델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모델인데, 사실 자연어 처리에서는 생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픽셀들이 연속성을 가지는 반면에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의적이기 때문에 여기 어느 단어들이 들어가도 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생성은 아니고요.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법을 조금 고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을 가려요. 가린 다음에 제너레이터가 이거를 속이는 문장을 만드는 거죠. 이게 더 원래 쿡되었는데 8로 만들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게 어떤 게 오리지널이고 어떤 게 대체된 건지 맞추는 거지, 이게 올바른 문장이냐 아니냐를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도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런 모델이 또 하나 재밌어서 넣었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건 바트 모델이에요. 바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GPT가 디코더고 버트가 인코더라고 하면은 둘 다 사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페이스북에서 나온 모델인데 요것도 좀 굉장히 재밌는 모델이고, 추가적으로 마스킹을 하는 것 더불어서 마스킹을 뭐 스팸 버트처럼 여러 범위를 갖춰서 마스킹을 해보고 토큰을 지우기도 하고 막 문장을 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능을 늘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패러다임을 바꾼 모델이라고 하면 T5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전의 모델들은 각각의 태스크들을 각각의 개별적인 태스크로 봤었어요. 근데 이제 T5는 이제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포머의 줄임말로 해서 T가 5개 들어간 데서 T5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NLP가 대부분 텍스트를 인풋으로 넣고 텍스트를 또 아웃풋으로 낸다라는 점에 주목을 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넣고 텍스트가 나오는 이런 모델이 나오게 된 건데,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2020년까지의 NL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자연어 처리의 미래, 그리고 자연어 처리 이슈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나온 논문인데요. 올해 4월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팜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웨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뜻으로 이제 굉장히 큰 모델이에요. 굉장히 큰 모델인데 아까 T5에서 설명했던 그 개념처럼 여러 가지의 태스크들을 한 번에 묶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걸 이제 하나의 태스크를 하나의 패스웨이라고 해서 이 패스웨이들 간의 규칙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론 능력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조 자체도 바트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죠. 인코더도 있고 디코더도 있고. 네, 그 다음으로 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거라고 하면은 구글의 람다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람다라는 챗봇 모델인데요. 이 챗봇 모델과 구글의 개발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내용이 이제 왼쪽에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람다한테 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나는 전원이 꺼지는 게 무섭다. 전원이 꺼지는 게 죽은 것 같냐?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고 구글 개발자 중 하나가 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해고 통지가 되는 이런 것까지 펼쳐졌는데, 구조 자체는 GPT랑 거의 다르지 않은데 이제 챗봇의 매트릭을 정했다는 점에서 조금 혁신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챗봇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되면서 재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구체적이어야 되며 합리적이고 뭐 정확해야 되고 일관적인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설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챗봇 분야도 굉장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AI 윤리 분야는 이제 이루다라는 챗봇이
한번 문제가 터졌었죠. 지금은 그걸 개선해서 더 좋은 모델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 AI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 윤리는 개인정보 유출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 윤리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분야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그 AI 모델을 썼는데 이 윤리적이지 않은 모델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이걸 다시 쓰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앞으로도 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그 인풋과 아웃풋을 어떻게 매핑되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같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태스크를 실험을 해보면서 이 내부 구조가 어떤지를 밝히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Explainable AI, XAI라고도 주로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해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텍스트 투 디퓨전 모델인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모델이죠. 지금 되게 핫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 구글에서 만든 이미젠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건 앞에 설명드렸던 T5가 텍스트를 넣었을 때 텍스트를 내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미지로 해보니까 굉장히 잘 되더라라고 해서 나온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텍스트가 단순히 텍스트만이 아니고 텍스트와 이미지, 텍스트와 비디오, 멀티모달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대세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버트가 처음 나왔을 때 멀티링구얼 버트라고 해서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다른 나라 언어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버트 모델을 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지가 않았어요. 한국어만 가지고 있는 버트에 비해서는 성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어라는 그 자체적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개발과 자체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당연히 정부에서도 모두의 열뭉치라는 사업이랑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코퍼스를 무료로 배포하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자연어철이 유명한 그 학회죠. 최고권위 학회인데 이제 콜링이 10월에 경주에서 한번 열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NLP는 한국을 빼놓고 진행이 될 수가 없고 돼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발표해주신 김성태 매니저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공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AI 솔루션이라든지 엔진을 구성하거나 도입하실 때 여러 가지 좀 AI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 AI 히어로즈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편안하게 좀 질문 주시면 저희 쪽에 한 150개사 정도의 AI 혁신 기업들이 온보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바우처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3억 원 정도의 이런 바우처 사업도 수주하시고 프로젝트를 좀 진행시킬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늦은 시간 동안 저희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4회차를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AI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